자, 이번에 볼 곳은 원나라 경제정책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원나라 이제 세제를 이제 먼저 볼 텐데, 이 원나라 세제를 이제 완비했던, 그러니까 그 조세 정비할 때 이제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었던 사람이 이 오고데이죠. 오구타이 칸. 네. 오구타이 칸 때 이제 했고요. 이때 이제 야율초제 건의를 따라서 세제 정비를 했는데, 요 세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또 호구조사도 이제 실시를 하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오 호사제도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 한인세력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자기들 도와줬던 한인세력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정 군사권을 회수하고 이들을 이제 몽골 군주나 투하 영주에게 양도를 했죠. 예.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들 오구타이 칸의 그 오구타이 칸의 그 세제 개혁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기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이게 어딨나? 내용이 조세제도 정비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네요. 네. 여기 관련된 내용들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제국의 세제 변화를 볼게요. 이렇게 이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원세조의 세제 변화를 보면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 성격이 뭐냐면 약탈적 성격과 그다음 정복제 한인의 정통적 관행을 존중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약탈적 세제와 그다음에 정복지 한인들의 정통적 관행을 존중하는 예전부터 내려온 세제들 있죠. 양세법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강남과 강북의 지역적 차이를 또 특징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토지와 어, 사람 중에 토지에 매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강북 같은 경우는 토지 비율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토지와 인 중에 인에 매기는 게 더 효율적인 거야. 네. 이런 것들 고려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중적 성격 하니까 그 요나나 금나라 때 뭐 이중제도, 이중적 통치제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갖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인데 그거 아니에요. 이때 이중적 성격이라는 것은 약탈적 성격과 정복제 한의의 정통적 관행을 존중했다. 약탈적 세제하고 예전부터 내려왔던 정복제 한인대 세제를 존중해줬다는 의미에서 이중적 성격이다. 이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건 원나라뿐만 아니라 사한국 있죠. 그 나머지 제후국들, 그 당시 이란국이라든지 뭐 키차코 한국 등등에도 이런 세제의 원칙이 계속 적용됐다.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을 나눠볼 수 있는데 강북 지역하고 강남 지역을 나눴던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적 특징 때문에 그런 거죠. 강북 지역은 이제 세량하고 가차로 나왔어요. 네, 세량과 가차. 그래서 세량과 가차인데 세량은 다시 정세, 지세, 그리고 가차는 사료, 포온 이렇게 있는데 여기 눈여볼 게 세량은 그 당시 이제 한족들의 고유한 어떤 특징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차는 몽골의 어떤 약탈 세제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고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문탄세가 있는데 추세는 이제 양세법 한족들의 이제 어떤 세제를 반영하고 있고 문태한세는 이제 그 몽골족도 약탈 세제를 반영했는데 요게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농민말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하세로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원나라 때는 성종 이후거야. 성종 이후부터는 추세와 하세는 양세법 이렇게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북지방의 그 세제를 볼게요. 자, 하북지방은 세량하고 가차가 있다고 했죠. 세량과 가차인데 정세와 토지 중에 많은 쪽을 세금 부담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정세라는 것은 장정이 있는 거 얼마나 많느냐, 토지는 토지가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장정이 없어도 토지를 가진 후나 토지가 없어도 장정이 있는 후는 다 부과되는 거야. 예, 어느 쪽에 한쪽이 더 많은 쪽에 부과되니까. 대개 보면 장정이 있어도 토지가 없는 코들이 많아요. 앞에다 얘기한 것처럼 강북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토지보다는 삶이 더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볼 때. 물론 강남과 강북의 인구 비중에서 강남이 많긴 하지만 일단 토지와 그 당시 인구를 이렇게 고려할 때 토지보다는 인구 쪽이 부과하는 게 많다. 성인 남자들이 훨씬 더 많고 토지 수가 부족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 다음에 가차인데 가차는 이제 뭐냐면 사료와 포원을 내야 돼요.
이 가차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약탈식 세제죠. 그래서 종전에 몽고가 이제 세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약탈식 세제를 제도화시킨 거야. 약탈을. 사료라는 건 뭐냐 하면 사료는 그 뭐냐면 그 비단사자죠. 예. 그래서 호 단위고 비단을 내도록 하는 거야. 비단. 비단. 일정한 비단을 내도록 하는 게 사료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나중 세종 때 그 오호 타이탄 때 오호 사제가 있어요. 그 오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 당시 투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몽골 군주들에게 투아오 오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줬던 오호를 기준해서 사일근 비단 1근을 갖다 바치는 제도가 있어요.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포옹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은을 갖다 바치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 은을 일정하게 갖다 바치는 것을 은납인데 나중에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중동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초의 일종이죠. 이 중동 원보 교초라고 하죠. 플레임이 중동 원보 교초를 이제 발행한 게 은납에서 초납으로 바뀌었다. 초납이라는 것은 은 대신에 뭐와 이제 비슷하냐면 뭘로 내냐면 이 교초로 나는 거야. 이 교초를 낸 게 초납이야. 초납. 그래서 이제 교초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요 포온 때문에 포온이 은납에서 초납으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교초가 필요하다 보니까 세금을 납부하려면 그 가치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료와 포온이 있는데 이 사료와 포온은 약탈시세제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송 지역을 볼게요. 남송 지역은 초창기 때는 추세와 문탄세를 이제 부과했어요. 추세는 이제 하북 지역의 세량과 비슷하고 그다음 문탄세는 가차와 비슷한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문탄세야. 문탄세는 빈부격차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농민들은 부담이 너무 큰 거야. 부자들이야 뭐 그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결국에는 이제 문탄세를 폐지하고 대신에 이제 문탄세 대신에 하세를 실시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성종 이후부터는 양세법 체제도 이제 뭐냐면 고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있고 부역제도 관련된 보죠. 자, 부역제도에서 제세호계라는 게 있어요. 제세호계. 제세호계는 뭐냐면 일반 민원을 직업에 따라 분류해서 국가의 요역을 동원하는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군호, 참호, 장호, 의호 이렇게 신분을 고정시켜서 그 직업별 분류해서 세습시키고 그 신분을 고정시킨 신분체 그 책이다. 그래서 있고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 군호 같은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군역을 부과하는 거고 그다음 참호라는 게 있어요. 참호 역참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타바코, 은방호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 매를 사냥할 때 하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코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민호는 없냐? 일반 민호도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직업별로 구분하고 그냥 일반 민호는 그냥 민호예요. 일반 농민들은 이제 일반 조세 같은 것들 부담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제세호계 중에 특히 중요한 거는 군호.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파견하죠. 그 참호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군은 요역을 담당하는데 요역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는 요역은 하나의 군역도 요역에 속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예, 용에 속했죠, 용. 그래서 이 군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군대지만 실제 요역을 담당했다는 건 이제 군바지를 그 당시 요역에 동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있고, 그 군호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한인세옥의 부국이나, 부국이라는 것은 이제 한인세옥의 밑에 있었던 이제 일종의 약간 이제 뭐랄까요. 네. 군대화된 사병? 예, 그죠. 한인세옥 예속민들 중에
군대하는 사병을 얘기하고, 그다음 한인 병사들의 가족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장비를 일체 받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세도 면제받고요. 예. 그래서 있는데, 오랜 평화 시기를 지나 보니까 이제 얘네들은 뭐 병력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앞에 말한 것처럼 요역을 담당했다. 예. 군대 대신에 이제 군역을 하면서 요역을 하고, 예. 군바이들 뭐 와서 여러 가지 작업하는 거, 이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눈여볼 게 얘네들 신부군을 배제시켰어. 신부군은 아예 이제 군대에서 배제시킨 거야. 신부군 출신들은. 그래서 신부군들은 그냥 여기서 딱 한 대에서 끝낸 거야. 예. 그래서 있고, 신부군들은 이제 이렇게 배제시켰다. 남송 항복 군대들이죠. 얘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약타오가 있는데, 약타오는 이제 상인조합이라는 뜻이에요. 이 약타오가. 트로크오로 상인조합을 약타로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사는 개별적으로 이제 몽골 황제나 항우들 위해서 영리 사업을 위탁받은 특수상인인데, 대개 보면 이제 몽골 황제나 항우들이 애들에게 돈을 줘요. 그래서 이 돈을 약탈전이는데, 이걸 자본으로 양고화식이란 고리를 치겠다. 양고화식이라는 것은 양이 새끼를 치듯이 뭐냐면 이익을 취한다는 거야. 양고화식이란 말이죠. 양이 그 당시 이제 새끼를 많이 낳나 봐요. 그러니까 말로 쉽게 말하면 고리대를 했다. 양이 새끼를 치는 것처럼 고리대를 했다. 이자를 불려나갔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생목인들이 담당을 하죠. 생목인들이. 근데 얘네들이 이걸 운영하다가 횡령을 해갖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고려사에 보면 얘네들 잡아오라고 몽골 조정에서 명령 내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합해제도를 보죠. 요게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는데, 자, 합해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지폐로 일관을 했고요. 예, 지폐. 그 다음 불안지폐다. 불안지폐라는 건 뭐냐면 은하고 공유를 안 하죠. 은이나 금하고 뭐냐면 교환이 안 돼. 교환이. 그러니까 이게 불안지폐야. 그래서 보통 이제 태안지폐가 반대말이에요. 태안지폐는 은과 금을 가지고 오면, 중앙에 가지고 오면 교환을 해주잖아요. 예전 달러처럼. 근데 요거는 지폐를 가지고 가도 원난에서 은이나 금호 교환을 안 해줘요. 불안지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지금은 불태안 지폐니까 별로 이제 상관없는데, 예전에는 그 종이 조각을 가지고는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태안 지폐를 사용했죠. 종이의 그 지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종이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이 불안 지폐 방식이, 그러니까 종이 지폐를 유지하는데 태안을 사지 않고 불안 지폐랑 가운데에서 발행했고, 어느 정도 그게 유지가 됐다는 거야.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야. 예. 금과 은을 매개해서 발행한 불안 지폐지만 가치는 유지가 됐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인데, 뒤에 설명했지만 영가와 하나가 이제 또 하나 포온이에요. 영가는 후반기 때, 포온은 전반기 때 이렇게 유지가 됐죠. 포온 앞에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은본위 체제였다. 그래서 식량화폐 경우에는 은, 동, 금을 할 때 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나눠줬다. 이렇게 보시죠. 교환이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나라 때 이전에는 동본이었죠. 동본이. 자, 동본이었는데 이제 은본이로 바뀌어요. 그 당시에도 뭐 은, 금, 동 이런 것도 이제 사용했죠. 예. 물론 이제 주화폐가 이제 교초였지만,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요걸 이제 교환하는 과정에서 은을 기준으로 해서 교환을 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 원나라 때 이제 이 은본위를 가독을 해갖고 이제 이게 완전히 은본위로 이제 정착된 것은 명청 때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도적 정책을 보면 세조 때 중통 원보 교초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그 국가제도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참고로 교초를 또 뭐라고 하냐면 보초라고 해요. 예. 그래서 교초와 보초는 동일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때 이제 세조 때 왜 이제 그 교초를 발행했냐?
교초를 발행한 이유는 그 당시 동전 생산량이 좀 부족함을 보완하고 교육의 편의를 위해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동 원보 교초를 중통 교초라고 줄여서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동전을 주재하지 않은 화폐의 절대적 부족이 있기 때문에 중동 교초의 신용도가 높아져서 발행가보다 더 높은 가치로 유지될 수 있고 성공적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가치가 유지됐으면 아까 처음에 폰을 교초 납부했기 때문이죠. 예. 그렇지만 지정 24년에 그 가치가 5분의 1로 그냥 발행이 중단돼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그 중에 이제 세조 시기 때 뭐 일본 원전 같은 거 있잖아요. 등등 해갖고 군사비가 증가돼.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교초를 많이 발행을 해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다시 이제 뭐냐면 좀 약간 액수를 좀 줄이죠. 예를 들어 이제 뭐 1,000원을 100원으로 이렇게 줄이는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날 뭐 경제학을 리노디메이션인가 발음이 안 되는데 리도니메이션인가 그래요. 리도니메이션인가 하여튼 그 뭐냐 평가 가치 표면 가치를 절하시켜.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이제 해가지고 지원초를 발행했죠. 지폐에 대한 위기가 조금씩 극복했으나 교초에 대한 신용도 회복하지 못하니까 얼마이기 때는 집권초를 발행을 해갖고 중동교초 그 뭐냐면 가치를 표면 액수 가치를 떨어뜨려 갖고 이렇게 이제 표면 그 단위를 떨어뜨려 가지고 발행한 게 지원교초다. 자, 근데 지원교초가 그래도 그 정도 유지됐던 게 뭐냐면 염세를 교초로 납부했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유지했죠. 이 염세를 교초로 납부하는 걸 뭐냐면 영가라고 하죠. 영가. 그 당시 이제 염세 같은 경우에는 저 뭐예요? 전매제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당시 판매권을 팔면 판매권을 사기 위해서 정부부터 판매권 사기 위해서는 교초 납부해야 돼. 그러니까 교초가 계속 세금 납부하기 위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매권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됐다. 그러니까 교초 일관된 통화 정책이 시행된 교초 일관한 통화 정책이 시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소금을 비롯한 각종 전매 제도와 그리고 세금 납부를 교초에 사용하기 때문에 교초의 가치가 유지됐다.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단의 영향을 받고 명나라 초기 때 보초를 발행했죠. 예, 종이 지폐. 그래서 원나라 때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보초가 그렇게 제대로 발행이 안 됐어. 아까 얘기처럼 원나라는 그게 이제 지폐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 전매제도나 세금 납부 이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명나라나 이런 것들은 이용을 안 했으니까 보초는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그 당시 뭐 태안제도 실시한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원대 동서문화 교류를 볼게요. 이거 예전에 한 세네 번 나왔어요. 요거 되게 중요하죠.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세계 대제국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바닷길, 비단길, 뭐 해상길을 거의 대부분 장악을 했어. 예. 그래서 이제 팍스 몽골리아를 이룰 정도로 상당한 뭐냐면 세력을 유지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원대의 동서문화가 상당히 교류가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거 설명하기 전에 도중에 이렇게 있나? 네. 요것도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초원길, 바닷길, 비닷길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요게 좀 설명이 안 돼 있어. 이걸 밑에 깔고 나서 이제 원대 동서문화 교류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화 교재 좀 보면 자, 그 동서 교육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2000년도, 2009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동서 교육률 세 개가 있죠. 하나가 이제 몽골 공원 쪽, 몽골 고호 쪽, 그 몽골 공원에서 키르키즈 초원까지 해서 스텝 지역으로 쭉 갔던 초원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에 사막길, 비단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남쪽으로 가는 바닷길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먼저 초원길을 보자. 초원길. 초원길은 그 북아시아 초원지대, 스텝지대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개척은 이미 선사시대부터 북아시아나 그다음 남러시아의 기마 유목 민족들, 주로 스키타이 민족들이 개척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요 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전파됐는가 뭐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류 내용을 보면 기원전 8세기 때 스키타의 청동기 문화가 전파됐고요. 5회 중국 침입 경로가 되고
그다음에 훈족의 서진, 훈족이 이제 요럴 때 이쪽으로 총기 이용했죠. 그다음에 바투의 유럽 원정도로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예전 09년 기출문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뒤에 얘기했지만 누구노 누구노키가 있어요. 루이 9세의 사절단인데 이 사람이 키 작고 한국 사라이를 떠나서 칼라쿠를 거쳐서 몽키칼을 만났거든요. 요때 누구노키가 이제 몽골 들어갈 때 경로가 초원길이야. 또 관련된 내용이 09년 기출문에 나왔고요. 그 밑에 이제 누구노키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비단길인데 이 비단길 사막길이죠. 주로 카라반들이 이용했던 이제 뭐냐면 대상로요. 카라반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이슬람 상인들이 또는 오아시스 국가 상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때로 몰려서 이제 뭐냐 같이 상인단을 구성해 갖고 이제 모욕을 하는 걸 하죠. 주로 낙타를 타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실크로드 길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앙을 기점으로 해갖고 여기 보면 청산북로와 청산남로와 그다음에 서영남도 이렇게 이제 세 개 길이 있죠. 그래서 여기 좀 보면 이제 그 허시아강이 있어요. 허시아강. 그래서 고비사막하고 큰 산맥 여기 중간에 끼어 있는 이 허시아강인데 여기 허시아강이 상당히 요충지예요. 예. 그래갖고 여기에는 이제 큰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 산맥에서 내려온 물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수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농업이라든지 상업을 상당히 번성하는 그런데 중앙이나 주친, 장애, 오행 그 지역을 허시아강 지역이죠. 그래서 예전에 하서사군 있죠. 한무제 때. 하서사군 지역이 요 지역이다. 특히 이제 중앙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 쭉 넘어가고 이제 여기 보면 사마르칸트가 있죠. 사마르칸트. 사마르칸트는 이제 실크로드의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나중에 티모르 제국의 수도도 사마르칸트죠. 자, 하여튼 이 비단길인데 이 비단길은 원래는 이제 여기는 한 무제가 개척했다고 돼 있지만 한 무제 때 이제 장관에 의해서 개척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오아시스 국가들이 개척한 길이에요. 원래는 이제 오아시스 국가들이 저쪽 북쪽에 초원길을 이용했는데 그 스키타이 같은 유목민족들이 이제 너무 통행사를 많이 부과를 하니까 그래서 좀 낮더라도 좀 늦게 가더라도 그 사막길을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데 장건 때 이제 이게 발견이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후부터는 중국이 관리를 했죠. 팔라스 전투 이전까지는. 자, 교류 내용을 보면 서방으로부터 유입된 건 뭐냐 중국의 비단, 서방에 유입된 거는 칠기, 하양, 나치판, 제기술 이런 것들이 유입됐고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게 헬레니즘 문화, 뭐 이란 문화, 불교도 들어왔고 이슬람교, 그 다음에 뭐 유리 제작 기술, 그다음 앞에는 페르가나의 이제 한얼마, 요 한얼마 있죠? 요 한얼마는 좀 이런 정도는 외워두세요. 그다음에 보석, 약재, 항로, 마늘깨, 호두. 보통 호자가 붙은 거는 되게 오랑캐 호자 붙은 거는 되게 보면 이제 이렇게 중동이나 서역 지역에서 들어온 거야. 예. 그리고 마르크 폴로 입국 경로 역할을 했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마르크 폴로가 이제 중국에 돌 때 요 비단길을 이용했다는 거. 그다음에 해초가 예전에 09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인도의 바닷길로 입국해서 중국의 비단길로 귀국했고요. 버펀이 이제 인도의 비단길을 입국해서 중국 바닷길로 뭐냐면 귀국했다. 요거 해초와 버펀의 입국 경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으니까 보시고 그다음 바닷길을 보죠. 바닷길은 기원전 2세기경 개척됐죠. 그래서 로마의 홍해 지배 이후 번창을 했고 탈라스 전투 이후에는 아인이 비단길에서 바닷길로 넘어가. 예, 이렇게 그리고 조선솔과 항해수입이 발달하면서 확대됐고 그다음에 교류 내용을 보면 인도 불교와 신도가 동남아시아 전파됐고 인도 문화권이 형성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송대 이후부터 등장해요. 왜냐면 송나라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막혔잖아요. 육상 교류가. 그러다 보니까 바닷길을 주로 이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명나라대 정해 대원정로고 그다음 마르코 폴로의 귀국기예요. 마르코 폴로는 그 육상길, 비단길을 통해서 도왔지만 귀국할 때는 바닷길을 이용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후한의 그 로마 사절단이 여기 왔다.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 피우스, 예, 그러니까 그 안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안돈 관련돼서 예전에 설명했어요. 이 안돈이 이제 안토니우스 피우스다 아니면 마르크스 아울리누스다 이렇게 두 명의 형제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사절단이 왔다는 거.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안돈이 파견한 사절단은 대개 보면 로마 사절단을 보기엔 좀 힘들다는 거죠. 거기 이제 갖다 바쳤던
그 조곡물들 보면 대부분은 이제 그 동남아시아 있었던 것들이 거북의 등껍질 뭐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마테오 니치가 여기 있죠. 마테오 니치가 명천 시대 때 어 마테오 니치 같이 명천 시대 선교사들 입국 겪는데 마테오 니치가 이 바닷길 통해서 명나라를 들어왔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나갈까요? 네, 출국했을 거 아니야. 출국 못했죠. 여기서 죽었어요. 그냥 중국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입국만 하고 출국은 없어.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여기 뭐냐면 몽골 시대 때 그 당시 입구 그 카르핀이 뭐 등등 해갖고 쭉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길을 통해 어떻게 갔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동서 문화의 교류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 여기 보면 이제 몽골의 세계적과 동서교통 확대 보면 동서교망이 통합이 되죠. 그 몽골 제국의 왜 대제국의 출현 후 몽골 제국이 아닌 대제국 출현 후 동서몽골의 교류가 활발하게 촉진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촉진된 이유가 쭉 나와 있는데 강대한 제국의 성립으로 동서교통에 방해된 장애 요소가 제거되었고, 그다음 제국 통치를 위한 교육로가 개척됐고, 자 역참제 정비도 동서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역참은 공을 띄고 왕래하는 사자의 여행 평행을 위해서 역사를 세우고 역마와 숙식을 제공하는 건데, 그때 통행적으로 이제 뭐냐면 패를 지급하죠. 패. 이걸 좀 보여주는데 요게 패죠. 패. 어, 보통 패. 그래서 이제 이 패의 말에 따라서 뭐냐면 지급하는 이제 종류나 서비스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 우리 이제 어디에도 많이 보면 그 조선시대 마패 있죠. 마패. 마패하고 비슷해. 근데 이제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고려 말기 때 중국식 역참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개정까지는 이제 중국식 역참제도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역참제도 있었는데 나중에 중국이 아닌 원나라가 우리나라 이제를 통제하면서 통참 그 간섭하면서 요 중국식 원나라식 역참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조선에 영향을 미친 거죠. 비슷비슷해요. 예. 요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 그 예전에 기출문제에 그 마르코 폴로나 이본 바투타가 그 역참을 이용한 관련된 이본 바투나나 마르코 폴로가 역참을 이용한 그 사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료들이 좀 나왔거든요. 자, 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또 역참제를 정비해서 아까 마르코 폴로나 이본 바투타처럼 이런 여행자 편의를 제공해 줬다. 자, 그다음에 뭐 동서 교통로 각자 보시고 자, 그다음에 해로를 보죠. 해로는 바닷길이죠. 요거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작년에 나왔을걸요. 작년에 이제 어떤 문제 나왔냐? 자, 비단길, 바닷길, 초원길 중에 원나라 시대 때 자주 이용하는 길이 뭘까요? 바닷길이죠. 비단길도 뭐냐면 너무 많이 했지만 바닷길이 비율이 더 높아. 그래서 무역을 보면 이제 비단길이 요 정도면 바닷길은 요 정도야. 예, 증가 속도가 빠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어. 이거. 자, 그래서 천주를 기점으로 해서 그 치안조우죠. 예, 치안조를 기점으로 해서 인도차이나 거쳐서 인도양을 끼고 페르시아의 호르무즈 이르는 해로였다. 항주, 청주, 강주죠. 한국에 시박사, 이 시박사도 시험이 나왔죠. 시박사가 설치되고 외국인 변방이 생겼으며 부상되고도 적지 않았다. 외국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거주지가 있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게 포수경은 남송마을 천주의 세관장이 되고 시박사를 이제 뭐냐면 천주에 있는 시박사를 그 최고장이 이제 세관장이죠. 그러니까 시박사를 관할하는 이제 총책임자가 되었고 그 세력이 컸고 남송이 망하자 원에 항복하여 원의 동남 지역의 평정에 공이 컸기 때문에 고관이 되었으며 남의 여러 나라를 해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원대 이와 같이 육로 해로가 개척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묶게 되는 교통로가 완성됐다는 거. 그리고 요거 이번에 시험 나왔죠. 육상 교통로보다는 해상 교통로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거 외워두세요. 네. 이거 21년도 기출문제 나왔어. 제가 그냥 기출문제 분석해서 잘 적어놨거든요. 이거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몽골 제국은 교통로를 이용해요.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에 연결하고 적극적인 상호활동 나섰다. 유목민은 군사력과 바다,
어, 유목민의 군사력과 바다 육지의 비단길 연결하는 상인의 활동이 결합되면서 동서 연결한 교통망이 크게 확장되었고요. 대표적인 상품인 도자기와 비단이 전 세계에 수출되었고 서역의 근간이 유입되었다. 자, 이에 따라 세계적인 교육 체계가 형성되었고 교육이 활발해지니까 은혜 기초로 한 화폐 경제권이 이슬람에서 유다시아 지역까지 확대됐다. 그래서 이제 은본위 체제가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은 동을 사용했죠. 동전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화폐 체제가 있는데 이때부터 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화폐 체제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명청 시대 때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 원앙조는 동전 사용 금지하는데 지표를 반영하여 고려와 일본까지 유통시켰다. 이 내용들 기억을 했어요. 교초를 사용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우대측과 이제 서방 문물의 전례를 볼게요. 외국 우대측 보면 수당 때 동서교육으로서 2단계 소고드인. 이 소고드인 제가 이제 보충한다고 해다가 깜빡했네. 예. 요거를 진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요거. 이 소고드인이 예전에 시험에 내는데 요거 한다고 해놓고는 그냥 넘어갔어. 예, 제가 깜빡했고 다음 시간에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고드인 관련돼서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활동했으나 이슬람 세계에 따라 하락했으나 그 이슬람 세계가 확대되고 유럽 아시아에 거친 몽골 제국이 성립됨에 따라 아라비아 터키계 투르크 계통의 이슬람 상인들이 진주에 헌재됐다. 자, 이들 대상으로 조직하여 이제 동서 교육을 하락했는데 특히 몽골 제국의 생목인을 우대했으며 그들의 활약이 대단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됐다는 거. 그러니까 몽골 제국은 다양한 문화 공존을 장려했죠. 몽골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복해 오면 몽골 대제국 안에 이제 뭐냐면 호섭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상당히 뭐냐면 다양한 문화를 통합을 했어. 그래서 각 민족의 어떤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펼쳤죠. 쿠비라의 티베트 불교 또는 일반 불교, 도교, 이슬람교, 종교, 카톨릭교를 모두 보호를 했다는 거. 그리고 동서의 다양한 문자 언어가 통용되자 이를 통용해서 사전이 편찬되었다. 예.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원거리 여행하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서양 사람들이. 예. 그래갖고 예전에 한번 09년 기출문제 때 한번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왔죠. 예. 이런 것들 좀 보면 일단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카르핀이라는 분. 카르핀. 요 사람은 외워두셔야겠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났으니까. 무슨 길로 왔다? 초원길로 와서 초원길로 돌아온 사람이야. 예. 요거 예전 기출문제 났죠. 그래서 이제 카르핀이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쓰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이름을 이거 외워두시고 이 사람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이 9세에 살렸다고 한 거죠. 그때 이제 유럽이나 이제 교황청에서 몽골 사전을 많이 파견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몽골족들이 한때 동유럽을 쳤잖아. 패배를 하고. 그러니까 몽골에 대한 어떤 뭐냐면 두려움과 호기심이 이제 싹 떴던 거야. 그 얘네들이 어떤 민족인가 어떤 세력인가 궁금하니까 그 당시 유럽 각국의 왕들이나 교황들이 뭐냐면 그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또 교황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 카톨릭 측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들을 뭐냐면 교화를 시켜서 종교도 카톨릭 종교 개종을 시키면 우리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원나 지배층들은 카톨릭 자체에서는 뭐 그렇게 그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보호는 해줘도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이제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계속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바투의 원정군이 교황의 공패 도가니를 몰아넣는 직후인 1245년 교황은 카르피니를 이제 뭐냐면 파견했다. 근데 교황이 파견한 게 아니야 이거. 이거는 아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이 9세가 파견한 거야. 이게 누이 9세가 이제 성 누이 9세 아시죠? 예, 성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있고 카르피니는 카르코넘을 도착해서 부육한 아까 이제 키우칸 있죠. 이 사람에게 이제 교황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기독교를 기인할 것을 권유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아마 이제 교황의 친서라는 거는 이제 누이 9세 파견할 때 교황한테 이제 또 갈 때 겸사해서 교황의 친서를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코역은 유도빈들이 조공을 바쳤다고 한다. 뭐 조공을 바친 게 아니죠. 그 당시 인제 어떤 의미에서 인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때 그 의미에서 인제 얘기한 게 아니라 어 그 뭘까요? 잠깐만. 아 그 의미에서 이제 얘기한 건 아니죠. 요때 이제 유도빈이 조공을 바쳤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인제 그 그러니까 유도빈들 입장에서는 조공을 바치는 게 사절단을 파괴했는데 그 당시 쿠역 입장 때는 이걸 인제 얘들 중국식으로 생각해서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이때 인제 칼라피니가 "우리는 타타르인이 부르는 몽고인의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요거 좀 길지만 외워 두시고요. 잠깐만요. 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잠깐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요게 맞아요. 예 교황 친서 가져온 게 맞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교과서 설명을 그냥 적었는데 교과서가 틀린 거네. 예. 이 누이 9세 사절단이 아니라 찾아보니까 이게 그 카르피니가 인제 프란체스코 스토사였거든요. 그래서 교황 이노센트 4 세네요. 예 죄송합니다. 요게 맞아. 예. 그 누이 이렇게 있고 잠깐만요. 제가 어 좀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착각을 다시 착각했네. 다시 수정할게요. 이게 왜 이렇게 착각을 하지 내가? 아 여기에 제가 얘기한 건 누브루키고 제가 얘기한 거는 그 누이 9 세고 카르피니가 인제 그 카르피니를 제가 누브루키로 착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인제 좀 다시 수정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카르피니가 인제 여기 누이 9세 맞아요. 교사가 음. 아니고 맞아요. 이 내용이. 제가 잘못 설명한 거 제가 착각해서. 예. 이거 좀 수정해서 좀 드렸어요. 1245 년에 교황이 이제 칼빈을 파괴했는데 요때 교황이 이제 이노센트 4 세요. 예. 4 세. 그래서 인제 초원기를 해 갖고 초원기를 파견한 거고 제가 인제 앞에서 언급했던 그 사람은 제가 이게 착각을 했어요 제가. 예. 루브루키라는 사람이야 루브루키. 이 사람은 누이 9세 맞아. 누이 9 세. 예. 그래서 이걸 헷갈려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다가 '이거 왜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해 갖고 찾아보니까 있네요. 예 좀 수정해 주세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을 제가 설명하려다가 이 카나피아가 누구누구 하면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어. 예. 그래서 있고 다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월리엄 투 누구누구 볼게요. 이 사람을 이제 설명하려다가 이제 요 사람하고 좀 착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은 아까쯤에 설명한 것처럼 초원길에서 초원길로 돌았죠. 그래서 요거 09년 기춘문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 9 세의 사신호간 그 몽케칸 시기 때 카라콘을 찾아왔고 당시 몽골에서 네스토르파 기독교 이 카톨릭 볼 때는 이단이죠. 상당한 교세를 떨쳤기 때문에 누브르크는 카라코름의 네스토르파 교회에 미사를 접정하기도 했다. 예. 그래서 인제 이교도 이제 이단인데 불구하고 정통 카톨릭인데 불구하고 여기 이단 교회에서 뭐냐면 "카톨릭 미사를 받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몽케칸이 누이 9 세에게 보내는 답신에는 프랑스 국왕이 자신이 신하다 선언했다. 이 입장 볼 때는 당연하죠. 그래서 인제 그 월리엄 드 루브르크가 쓴 책이 뭐냐면 루브르크 이야기예요. 루브르크 이야기. 그래서 이제 사회 가치로서 이제 13 세기 때 중앙아시아 및 몽골 고문의 사전과 어 몽골 사전과 지리, 풍습, 언어, 종교를 아는 데 귀중한 자료를 사용했다. 근데 몽테코노미는데 자 몽테코노미는 고왕이 이제 동방 포교 임무를 띠고 북경에 도착했고 영경에 교회를 세우고 30 년간 기독교를 포교를 종사했다는 거. 그리고 신약 성서를 몽고로 번역했고요. 근데 이제 그 이단이었던 카톨릭 볼 때는 이단이죠. 네스토르와 기독교 서로 알력이 생겨서 그 당시 포교의 기초를 확립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원나라 때 카톨릭이 들어왔긴 했지만 널리 퍼지지는 못했어요. 카톨릭이. 근데 언제부터 이제 조금씩 퍼졌냐? 이건 원나라 때가 아니라 뒤에 명청 시대 때죠. 명나라 때. 원나라 때는 카톨릭이 들어왔지만 널리 이제 퍼지지 못했고 명나라 때는 카톨릭이 조금씩 퍼져요. 물론 뭐 뭐냐 퍼지지 않았지만 조금씩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네스토르식 기독교와 서로 알력이 생겨서 포교의 기초를 확립하지 못했다는 거. 그다음 마르코 폴로를 볼게요. 마르코 폴로는
이거 예전에 한번 그 시험문제 나왔는데 일단 비단계로 갔다가 바닷길로 돌았죠. 그리고 이제 쿠빌라이 칸의 이제 시대 때 원의 관리로서 17년간 여행을 했다가 뒤에 이제 동방경무록을 저술했죠. 가끔씩 이제 문제 서류에 이 동방경무록 관련된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게. 그래서 이제 국경의 규모와 궁정생활 실태, 석탄과 지폐 사용, 특히 역참제도 관련된 기출 예제 나왔고, 그다음에 중국의 수출 상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지방코, 그다음 일본이 이제 금이 가득 찬 나라다 이렇게 있죠. 좀 허구적인 가장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동방경무용이 이건 나중에 일본 애들이 그렇게 이제 붙였던 거고요. 원래는 이제 그 명칭이 세계 서술이라고 해요. 세계 서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원래 명칭이 그래요. 세계 서술이고 어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동방에 국한된 게 아니라 유럽을 빼고 그 당시 알려진 세계를 모두 포괄한다 면서 이제 그 세계 서술 이름을 썼는데 일본이 나중에 이 책을 번역할 때 동방경문록이라고 뭐냐면 번역을 했어. 예. 그래서 이제 그 동방경문록 많이 알려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게 있다. 그죠. 동방경문록과 이제 비견될 수 있는 것이 이제 3대적 주요기가 있죠. 여기 있네요. 이분 바투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3대 주요기 쓰는데 오히려 3대 주요기가 훨씬 더 객관적이고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잘 썼어요. 예. 이분 바투타. 이분 바투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이 사람 이름이 쓰고 나왔어요. 예. 모로코 출신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마르코 폴로보다 뭐냐 40점 모사에 치중했다. 허풍 같은 것도 없고. 예. 그런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당시 이제 그 선교사들이나 여행가들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거기 뭐 야율초제 전진교 구척이 있는데 야율초제는 이제 일종의 오구타이 칸부터 해갖고 징기스칸까지 해서 했던 문화적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했고 전진교는 이제 구척이 때 상당히 번성했죠. 요 사람 이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뭐 여기 뭐 라판 사오마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원고 여행자 정리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요 공군력 기출문이 나왔죠. 자, 원나라 때 이슬람과 교류를 많이 하면서 이슬람 문화를 많이 수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천문을 보면 이란인 자마우티는 서역 위상이라는 천문 관측기를 만들고 만년력이라는 새 달력을 제작했으며 해외사 천대 이슬람 간상대 장관을 임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아마 울티는 해외적인데 우리나라도 영향을 줬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각수공원 황제 명을 받고 아라비아 달력을 참고로 수신력을 지정했다. 수신력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죠. 이게 지리학 같은 경우에는 주사보는 아라비아 지도 제작법을 배워서 새로운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는 명대에 수정되어 항해도가 됐고 하포도 알라우디 이스마일 등이 하포를 제작했고 남송 정보에 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나시르우디의 집사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슬람 문화와 수용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을 통해서 이제 이슬람 상인들 이제 이슬람과 교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이 확대되죠. 그 다음에 뭐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 천문학 이런 것도 큰 영향을 주죠. 발달에.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 때 15세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그 천문학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달됐잖아. 이런 것들이 그 원나 때 이슬람의 문화의 영향 때문에 하고 그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번역만국 정도 아니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또 뭐냐면 지도 제작에도 영향을 줘. 지도 제작에도.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예전에 한국사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뭐 기억을 해두시고 갔고요.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중국 문화의 서방 전례를 볼게요. 중국 문화가 이제 이슬람을 통해 서방에 전려됐는데 화약이라든지 나침판, 인쇄술이 서양에 전파됐다. 인쇄술이 서양에 전파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쇄술은 독자적으로 개발된 걸로 아는데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하여튼 이렇게 있고
무슨 책을 보고 저는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동계에 있나? 예.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원대 정통문화 부진과 서민문화 발달 볼게요. 중국의 정통문화 부진에서 민족 차별 정책의 한인 문화 활동이 제한됐고 몽골 민족의 어떤 몽골 지상주의와 서방 문화에 대한 예정.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중국 문화보다는 서양 문화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심취돼 있었어요. 그래서 몽골족들이 그 앞에 있었던 거란족이나 여진족과 달리 이게 동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나름대로 서방 문화 같은 서양 문화 같은 것들을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몽골 그 중국 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다음에 과거제도 폐지했던 지식계층의 몰락. 앞에서 이제 과거제도 폐지를 했다가 다시 부흥했잖아요. 근데 실제도 실제적으로 이제 남인 지식인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합격할 확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몰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어디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에 이제 많이 취직을 했냐면 연극 있죠, 연극. 연극이 그 당시 연극이 활성화되고 뭐 소설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읽으니까 연극의 그 극본을 쓰거나 아니면 소설책을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발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원나라에 제일 발달된 그 문학 장르가 어, 연극이죠. 예. 그 연극.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가 발달됐고 당나라는 시가 발달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는 사가 발달됐죠. 근데 여기에서는 예술 장르가 예술 장르 중에 연극이 발달된 거예요. 연극. 원나는 연극은 뭐 앞에 송나라 때도 발전됐지만 여기 더 발전됐어요. 연극이. 연극이 왜 발전되는 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다시 쓰다 보니까 그 당시 몽골족이 지배하는 가정에서 이 몽골족 입장할 때는 그 글려보는구나는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연극이 발달됐다. 예. 그래서 북곡, 난곡 이런 게 있는데 뭐 우리는 알 필요는 없고 여기 북곡에 이제 뭐 성상기, 한국초, 뭐 난곡의 비파기, 유군기 뭐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연극이 발달됐고 그다음에 구어체 소속도 발달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수호존이니 삼국지 연인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간중이 이제 썼잖아요. 그래서 나간중이 쓴 것들이 이제 요때인 거야. 이 나간중이 원말 명초 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원나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명나라 때인데 실제 이제 활동은 원나라 때다 보니까 요거 이제 보시면 돼요. 수호존하고 뭐 삼국지 연인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뭐 4대 기서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불교는 초창기 때 선종이었다가 나중에 TV에서 이제 뭐냐면 파스파 남아교죠. 남아교 승려가 출금된 후에 남아교 유행인데 주로 귀족과 왕족 사이에 유행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그 몽골족의 일반 평민들은 아직까지 믿지 않았어요. 예. 이 몽골족 평민들이 믿기 시작한 건 나중에 이제 몽골평으로 쫓겨난 후에 얘기야. 이게 이제 대략이 16세기 이후죠. 16세기 이후부터 이 몽골족도 이제 남아굴 같은 걸 수용해요. 15세기 말인가 16세기 이후부터요. 예. 이때 이제 일반 평민들이 믿은 거 아직까지는 귀족이나 왕족들만 이제 유행을 했고요. 그때 이제 파스파가 쓴 문자가 뭐냐면 파스파 문자죠. 남아승이 파스파가 제정했는데 이건 이제 뭐 몽고 문자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 사어예요, 사어. 사오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몽골 문자는 지금 몽골 문자는 위구르 문자 아시죠? 제대로 얘기했을까? 위구르 문자의 영향을 받은 몽골 문자야. 그리고 몽골 문자에 영향을 받은 게 그 여진 문자죠. 완주 문자죠. 그러니까 금나라 때 썼던 여진 문자가 아니라 그 뭐 청나라 때 썼던 만주 문자. 요 계통이 이런 계통이에요. 예. 파스파 문자는 지금 몽골 문자하고 상관없어요. 예. 뭐 한자 몽골 중에 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뭐 한자의 번역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나라 멸망 배경을 보면 왕위 계승 분쟁, 뭐 교초 난발로 물가 폭등, 그 다음에 귀족 사치 및 남하고 패단, 그다음 강남의 대토지 소유 지속. 그래서 요거는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강남에서 그 지주 전호제의 어떤 모순이 있었거든요.
그 모순과 함께 민족적 차별이 같이 이제 거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중적 차별 때문에 반란이 강남에서 집중적이 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민족 차별 정책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없네요. 예. 민족 차별 정책. 요것도 이제 뭐 있는데 주로 이제 강남인들 박혀 있죠. 예. 자,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뒤에 인제 원나는 여기까지 끝나고요. 뒤에 명나라로 넘어가죠. 명. 명. 자, 명나라 이제 넘어가기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6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은 96 번입니다. 자, 명나라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 그 명나라 세웠던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농민 출신이죠. 농민 출신. 그 농민 출신으로 해갖고 황제가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국 역사상. 유방하고 주원장 두 사람이죠. 두 번째는 중국 역사상 강남에서 일어나서 뭐냐 중국 전체를 지배한 왕조야. 네. 그래서 예전에는 대부분 강국에서 이제 일어나갖고 강남까지 해갖고 지배를 했던 건데 그 명나라는 중국 역사상 전무 후무하게 그 중국 역사상 강남에 일어나서 전체 국가를 지배했던 전국 왕조로서 지배했던 그 나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명나라 왕조를 보기 전에 명나라 이제 계보들 좀 볼게요. 계보도 보고 이제 국제 왕조 내용을 볼게요. 자, 명왕조 계승들 볼게요. 예전에 했던 건데 자, 명청 시대부터 예전에 한 것처럼 일제 1호제라고 했는데 잘못했고 1세 1호제를 실시했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한 명의 황제가 한 개 연호를 사용했죠. 물론 예는 있긴 있어요. 예,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 영종 같은 경우에는 통옥변의 변 때문에 두 번 왕이 됐잖아요. 그 연호가 두 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정통 천수 두 개 연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모였어요. 룰을.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그 영종을 제외하고는 한 개의 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연호 플러스 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묘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러면 홍무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게 뭐냐면 중앙집권화 강화 정책이죠. 예. 그다음에 건모제 때 일어난 것이 이제 뒤에 여기 있지만 정난해변, 영락제가 이제 공격해왔잖아요. 있고 영락제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남해대원정 같은 거 있고 수도를 이제 북쪽으로 옮겼죠. 예. 이런 등등 이런 업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진짜 비리비리해. 예. 그래갖고 그 중국 황제 그 명나라는 진짜 성종 이후에는 진짜 홍치제를 제하고 그 괜찮은 황제들이 없어.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있고 거기에 보면 영종이 있는데 영종은 정통과 천순한 영어를 썼죠. 앞에서 얘기처럼 얘는 이제 토목분해 때문에 그런 때 몽고에게 잡혀갔죠. 그래서 다시 귀환을 하고 그때 그 동생이었던 그 경태제가 잠깐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여기 유폐됐다가 이제 탈문의 변을 통해서 다시 복귀가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있고 홍조 호종 때 홍치제인데 이 홍치제 때 약간 이제 반짝거려. 이게 홍치중이라고 해요. 음.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무종은 상당히 폭군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 무종은 폭군으로 있고 그다음에 세종 가정제인데 가정제도 볼 법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문화대혁명 때 그걸 익혔던 그 책이 뭐냐면 해석판관을 평가하는 거죠. 요게 이제 평론이 있잖아요. 요때 해석판관에서 이제 시대적 배경이 됐던 것이 뭐냐면 가정제 때야.
가정제 때 해서가 써봤거든요. 예, 이거는 뭐 문화대혁명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 신종 때야. 신종은 어디 때 즉위했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장거정이 이제 개혁 정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여기 일조편법이 이때 만들어진 거고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했죠. 근데 신종이 친정하면서 정치가 엉망이 됐어요. 신종이 상당히 무능해요. 예. 이 사람은 자기 이제 무덤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고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아주 짠돌이었는데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줬죠. 이때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이 짠돌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줬어. 예. 돈을 주고 군대도 파견해주고 상당히 좋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군주예요. 황제고. 그래갖고 이제 조선후기 때 이제 만력제 그 제사 지내고 그런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여기 신종부터 해갖고 뭐 태창제부터 해갖고 청기제 등등 해갖고 이때 이제 뭐가 이제 사만이 발생되죠. 그래서 여기 사만은 뭐 여기까지 이제 발생되네. 그래서 사만이 발생됐다. 그래서 여기 뭐 독립당 같은 것들이 등장하죠. 자, 그리고 황제 그 황건이 날치고 막 그런 위충호 같은 사람이 날뛰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의종 때 의종은 그래도 좀 약간 이제 면민한 군주로서 나름대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명나라는 이미 기울었죠. 그래서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됐죠. 요거 기출에 나왔던 거죠. 이자성은. 이자성은 누구한테 멸망해요? 청나라한테 멸망하죠. 그래서 명나라는 청나라한테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이자성한테 멸망당한 거야. 이건 뭐 뜻인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명나라 왕조 계승도에 갖고 한번 중요한 것들을 찾아봤고 그리고 더 한 가지 추가하자면 요때 이제 명나라 이제 중기 때 16세기 때 남로 16세기 때 북로 남해가 있었죠. 예. 북로는 이제 후기 왜구하고 관련된 거고 북로 아니 몽골조가 관련된 거죠. 탁타르, 뭐 오일라트. 그 다음에 남해는 후기 왜구 16세기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 내용을 이제 들어보자.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원나라가 나중에 명나라로 이제 교체가 되잖아요. 이게 좀 뒤에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앞에 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명 교체 역사적 의의를 보면요. 자, 이민족 왕조를 타도하고 한족 왕조를 회복했다. 그 다음에 그 원제국 지배 아래 있었던 그 파괴된 중국 문화를 명예에 부응됐다. 그래서 이제 명예에 부응돼서 이제 명나라가 딱 집권하자마자 복고주의 같은 것들이 생기셨죠. 그래서 예전에 송나라 때 문화도 복구하자 이런 것들이죠. 그 중국 역사상 통일제국이 강남에 대한 최초의 왕조였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명예의 특징이죠. 원명굴체는 동아시아 세계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고 14세기 조선의 무르마치 막과 들어서고 이러한 혼란을 틈타 왜구가 노략질을 장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4세기 때 왜구를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정기 왜구라고 해요. 근데 정기 왜구는 여기 뭐 원명굴체하고 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데 아마 중국사에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정기 왜구는 일본 국내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게 남북조 시대 때문에 이런 배경을 깔고 이제 일어난 건데 뭐 여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이건 일본사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명예 건국가 주원장 집단의 성격을 볼게요. 자, 일단은 그 당시 이제 그 강남의 상황을 볼게요. 강남의 상황은 이중적인 구조를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앞부분이 좀 생략된 것 같은데 자, 원나라 이제 상황을 보면 민족적 차별과 가련주구의 대상이었다. 강남이 앞에서 남인들 차별했고 또 강남에 잘 살다 보니까 중세를 부과한 지역이 있죠. 이렇게 해서 막 뜨내려고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민족적 대립 외에도 계층 간의 대립이 있었어요. 앞에서 얘기했처럼 그다음에 강남이 이제 경제가 발달되고 농업도 발달되다 보니까 지주조 노제가 발달됐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주들은 이제 그 당시 국가 권력 원나라 조정에 빌붙어 가지고 기생하고 했죠. 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호나 중소 농민들은 그거에 대한 반발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지주들의 어떤 폭탄에 그 지주들의 어떤 그 세금 그 지세 탈취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계층 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민족 간의 대립과 계층 간의 대립으로 중추 대립 관계가 형성됐고, 거기에 이제 당연히 농민 반란이 일어날 때 이 농민 반란 성격은 반원 반지주 성격을 띠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뒤에 주원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홍건적도 나뉘는 때 그랬던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강남에서 일어난 이제 홍건적의 난을 볼게요. 홍건적의 난은 뭐에 또 이제 영향을 냐면 이게 불교의 영향이죠. 불교에 보면 그 보면 정토종의 매륵 하생 사상 있죠. 그 현재 이제 뭐냐면 불교 부처가 현세 부처의 고타마 시타트잖아요. 그 죽은 후에 억정년 후에 뭐냐면 새로운 미래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있어. 근데 이제 이걸 그때 미륵하생이 미륵분이 이제 미래분이 미륵하생이 내려올 거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게 미륵하생 사상의 주요 내용인데, 이 미륵하생의 이제 하생 시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주관적인 거죠. 자기 시기가 어려우면 미륵분이 나올 수 있는 거, 억경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미륵 하생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백령교의 교주였던 한사동이 있었어. 자, 그래서 이제 한사동이 이제 뭐라고 뻥을 쳤냐면, 자, 그 자신을 미륵불 한생이라고 뻥을 쳤어요. 네. 그래갖고 농민의 지지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 한사동 밑에 있었던 이제 신도가 누구였냐? 유복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보통이 그 당시 한사동을 송시종 8세손이라고 선전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도중에 발각이 되고 처형이 됐죠. 그래갖고 이제 한사동이 이제 이때 처형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뭐냐 유복통이 누굴 내세웠냐면 한리만을 내세웠어. 한리만. 그때 유복통의 한사동의 어린 아들이었거든요. 8살 아들일 거. 그래서 이 한림만을 황제로 옹립하고 국명을 송이라고 했어요. 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홍건적이 등장을 하게 된 거야. 이때 이제 한림만을 기준으로 해서 하여 홍조하고 송하니까 이때 이제 홍건적이 나뉘더라고. 근데 많은 이제 반원적 성향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거기에 가담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반원 반지적 성격을 띠게 됐다. 홍건적이 난도. 그래서 이제 홍건적은 여러 군단으로 이제 세력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상동이라고 얘기했는데 한사동이라고 얘기했네. 여기 좀 잘못됐어요. 한산동이야, 한산동. 이름이 여기가 한산동인데 오타가 있어요. 한사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잘못했으면 좀 고치시고, 여기도 고쳐야 되겠네. 한산동이야, 한산동. 이름을 잘못 얘기했어.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홍건적이 나는 그 뭐냐면 반원 반지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백령고들 중심에서 나를 익혔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홍건적들은 여러 집단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그 여러 집단들이 모여 있는 세력들인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각자원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원장이 각자원 군대에 들어왔죠. 음. 그래서 이제 주원장은 원래 이제 가난 농민 출신이 완전 수준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 있고 저희 저대 갔다가 승연했다가 이게 20 몇 살 때인가 이제 각장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각장이 이제 군대에 들어갔는데 각장이 부인이 있었어요. 각장 부인이 각장 딸이 있었죠. 딸인데 그 딸이 추녀야. 아무도 이제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원장이 접근해서 각장의 딸과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각장의 딸을 결혼함으로써 각장이 죽고 나서 각장 군대를 흡수를 했어요. 예. 또 어떤 책에는 각장과 분리되었고 독자적 세력을 만들었다고 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주원장이 이제 관련된 초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자, 주원장은 총 원제국가 지주계층의 상대에 전출했으나 각자형 군대가 결별되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각자형 군대 결별됐다는 설도 있고 독립돼서 각자형 군대를 인수했다는 설도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독자적인 세력이 발전했다. 백령교도가 결별하고 이런 지주세력 옹호함으로써 강남 지주세력이 지지됐다. 원래 이제 이 주원장이나 각장이나 다 뭐냐면 홍공적이었죠. 홍공군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군이었었는지 모르겠는데
익숙한 용어 쓸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과 결렬을 하고 그 당시 지주 세력들과 옹호를 했다는 거야. 예, 옹호함으로써 강남주 지주를 획득했다. 왜냐면 전쟁을 하려면 이제 물자가 필요하잖아. 예, 돈이 필요하죠. 근데 지주하고 등을 져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주 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줬다. 그렇다고 해서 주원장이 지주 좋아했냐?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명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주원장이 대규모 숙청을 하게 되죠. 숙청 대상이 뭐냐? 이 지주 세력들이야. 그래서 강남의 지주 세력들 땅을 뺏어다가 그 뭐냐면 그 일반 농민들이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지주들을 한 곳에 모여 살게 있죠. 감시하기 위해서. 예. 약간 모태통 쓴 그런 하는데 하여튼 자 명조도 중국 역대 창국주와 같이 농민 반란 세력을 기반하면서 지주 계층과 재완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주원당의 양대 공식 집단은 강남 지식인들, 그냥 동양 출신의 무인 집단들 둘 다 지주주 성격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수청 과정에서 대규모 수청당하죠. 명나라 건국하고 나서. 예. 이건 뒤에 얘기를 할게요. 이걸. 자, 그래서 이제 태조 홍무대는 남업 그 당시 강남에 여색들이 있었는데 그 여색들 하나하나 통을 해갖고 강남을 통일하게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남경에 도읍을 해서 명을 건국하죠.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었던 대도에 있는 이제 원을 공격하죠. 그래서 이제 원나가 도망가죠. 저쪽 북쪽으로. 그래서 이걸 북원이라고 해요. 북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북원도 나중에 이제 평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북원은 나중에 이제 뭐 평정대보다는 도망갔다고 보시면 돼요. 평정보다는 그 북원으로 이게 뭐냐면 했는데 북원 평정보다는 북원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게 통일을 어떻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겠는데 네. 표현이 좀 그런데 네. 원나라가 이제 이게 망하진 않고 북쪽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북원이 이제 그걸 북원이라고 하는데 북원이 나중에 이제 타타르하고 오일라트로 분열돼. 그래서 이제 뭐 북원을 평정했다보다는 원나라를 쫓아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원나라를 북쪽으로 쫓아냈다. 그래서 원나라를 북쪽으로 쫓아냈다는 정도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운남이 기숙해오자 정복을 통일했다. 그 다음에 만주를 확보했죠. 앞에서 이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은 만원을 내세웠지만 겉으로 뭐라고 해 원을 계승한 국가라고 본 거야. 원을. 그러니까 원나라를 계승했기 때문에 원나라 영토에 있었던 만주도 자기 땅을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것에 이제 위소를 설치하는데 여기에서 위소는 이제 세 군데 설치했다고 하는데 건주위, 건주자위, 건주우인가? 네, 이렇게 이제 세 군데 있고 나중에 해서위도 이제 설치돼요. 이건 뒤에 얘기야. 이거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만주를 확보했고 위소 설치 부분은 뒤에 좀 얘기해. 뒤에 이거는 네. 하여튼 만주를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쭉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태종후대 정책들이 쭉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태종후대 정책은 이제 좀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정책 목적을 보면 자 유목민족의 문화유풍을 일수하고 왜냐면 100년 동안 이제 몽골족이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복구주의 정책에서 한민족의 문화를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오랜 전란 동안 농촌 한폐화됐으니까 농촌 사회를 재건하고 그 다음에 황제 전제 체제를 마련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그 구체적 내용을 볼게요.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있는데, 농촌사회 재건 관련된 부분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요거부터는 관련된 내용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